안녕하세요. 저는 캐서린 로즈입니다. 20년간 배터리 화재 사고와 싸워온 45살의 연구자예요. 그런 제게 한국의 29살 여성 과학자가 보낸 한 통의 이메일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자가소화 배터리라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기술에 대한 소식이었거든요. 처음엔 젊은 연구자의 허황된 주장이라고 치부했지만 그 기술이 진짜였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편견으로 가득했던 제가 어떻게 진정한 동반자를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함께 만들어낸 기술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더 많은 감동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시애틀의 제 연구실은 늘 전기차 화재 보고서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책상 위에는 이번 달에만 발생한 3건의 리튬 배터리 열폭주 사고 자료가 놓여 있었고, 저는 또다시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없다는 것 말입니다. 20년간 배터리 안전성 연구에 매달려온 저에게 이런 상황은 익숙하면서도 좌절스러웠어요.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은 마치 시한폭탄 같았습니다. 과열이나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배터리 내부 온도가 급상승하면 통제 불가능한 연쇄 반응이 시작되거든요. 최악의 경우 화재와 폭발로 이어지죠. 특히 전기차에 사용되는 대용량 배터리들은 더욱 위험했습니다. 한번 열폭주가 시작되면 소화기로도 쉽게 끌 수 없었고, 독성 가스까지 방출해서 구조 작업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제가 아무리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보호 회로를 개선해도 리튬 배터리 자체의 근본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컴퓨터에서 이메일 알림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이서연이라는 한국인 이름이었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자가소화 배터리 마이너스 실험 결과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처음엔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이런 식의 이메일은 일주일에 몇 통씩 받았거든요. 대부분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나 과장된 주장들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메일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불소치 환형 카보네이트계 전해액이라는 전문 용어가 나왔고, 열폭주 억제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도 상당히 정교했어요. 더욱이 첨부 파일로 실제 실험 동영상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동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젊은 아시아 여성이 실험복을 입고 서 있었고, 실험대 위에는 2개의 배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리튬이온 배터리였고, 다른 하나는 그녀가 개발했다는 새로운 배터리였죠. 먼저 일반 배터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예상대로 격렬하게 타올랐어요. 불꽃이 치솟고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몇 분간 계속 타들어갔습니다. 전형적인 리튬 배터리 화재 현상이었죠. 그런데 다음 순간 제 눈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배터리에도 같은 방식으로 불을 붙였는데 놀랍게도 불꽃이 일어났다가 몇 초 만에 저절로 꺼진 거예요.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소화기를 뿌린 것처럼 말이죠. 저는 동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1번, 2번, 3번. 10번도 넘게 봤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조작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고 실험 환경도 충분히 통제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물리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배터리가 불에 타다가 저절로 꺼진다니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었죠. 저는 밤늦게까지 그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혹시 특수 효과나 편집 기술을 사용한 건 아닌지, 실험 조건에 속임수가 있는 건 아닌지 꼼꼼히 살펴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진짜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서연이라는 한국 과학자가 보낸 동영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불에 타다가 저절로 꺼지는 배터리라니 20년간 연구해온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상사인 마이클 존슨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미국 배터리 연구소의 소장이자 이 분야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저보다 10살 위인 그는 항상 신중하고 보수적인 판단을 내리는 분이었습니다. 존슨 박사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그는 커피를 마시며 아침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한국에 출장을 가야겠다고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존슨 박사는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제가 20년 동안 풀지 못한 문제를 29살 동양 여성이 해결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영상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존슨 박사에게 동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처음엔 시큰둥하던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자가소화되는 배터리의 모습을 보고 나서야 그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결국 일주일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이서연 박사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일정을 조율했어요. 그녀는 매우 정중하고 전문적인 톤으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실험실 견학과 기술 설명 시간을 마련해두겠다고 했죠. 출발 전날 밤 저는 이서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 그녀는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스탠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뛰어난 연구자였어요. 전해질 관련 논문도 여러 편 발표했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29살에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낸다는 게 가능할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도착 게이트로 나오니 작은 키에 단정한 모습의 젊은 여성이 제 이름이 적힌 종이를 들고 서 있었어요. 바로 이서연 박사였습니다. 그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지만 약간의 한국 억양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어려 보였고 왠지 제 딸뻘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한국의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생각보다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서연 박사가 준비해온 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죠. 차 안에서 그녀는 내일 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전에는 연구소 견학을, 오후에는 상세한 기술 브리핑을 준비해 두었다고 했어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그녀의 진지한 태도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니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석양에 물들어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이 젊은 한국 여성이 제가 20년간 찾지 못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짐을 풀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이서연의 논문들을 검토해 봤습니다. 전해질 분야에서 상당한 실력을 보여주는 연구들이었어요. 특히 불소 화합물에 대한 연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가소화 배터리가 가능하다는 건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기대와 의심이 교차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라는 생각에 잠을 청했어요. 과연 이서연 박사가 정말로 배터리 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젖힌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헛된 기대를 품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에서의 첫 밤은 그렇게 의문과 설렘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에 이서연 박사가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일찍 출발하자고 했거든요. 그녀는 어제보다 더 활기차 보였어요. 아마 자신의 연구를 보여줄 기회가 생겨서 설레는 것 같았습니다. 연구소까지 가는 길에 서울의 아침 풍경을 구경할 수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산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서연 박사는 한국의 배터리 산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었어요. 생각보다 기술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규모에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시설도 미국의 웬만한 연구소 못지않게 잘 갖춰져 있었어요. 이서연 박사가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연구실에 들어서자마자 벽면을 가득 메운 복잡한 화학 구조식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불소치 환영 카보네이트에 관한 분자 모델들과 반응 메커니즘 도표들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론적 바탕은 탄탄해 보였어요. 실험대 위에는 각종 정밀 장비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가속률 열량계, 전기화학 분석기, 가스크로마토그래피까지 최신 장비들이 즐비했어요. 이서연 박사는 이 모든 장비를 능숙하게 다루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실험이 시작되었어요. 이서연 박사는 먼저 일반적인 리튬이온 배터리를 꺼내 보였습니다.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통형 배터리였죠. 그리고 나서 자신이 개발한 새로운 배터리를 보여주었어요. 겉보기에는 거의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불소치 환형 카보네이트계 전해액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일반적인 전해액과 달리 특별한 불소 화합물이 첨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물질이 높은 온도에서 수소 라디칼을 포획해서 연쇄 반응을 차단한다는 것이었죠.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했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아무리 불소 화합물이라고 해도 배터리가 완전히 자가소화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일처럼 보였거든요. 이서연 박사가 실제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일반 리튬 배터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어요. 예상대로 격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오렌지색 불꽃이 치솟고 짙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몇 분 동안 계속 타들어가며 독성가스까지 방출했습니다. 그 다음 차례가 왔어요. 이서연 박사가 자신의 배터리에 동일한 방식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불꽃이 일어났어요. 저는 속으로 역시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불꽃이 몇 초 만에 저절로 꺼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소화기를 뿌린 것처럼 말이죠. 연기도 거의 나지 않았고 냄새도 훨씬 덜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정말 배터리가 스스로 불을 끄는 거였습니다. 이서연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불소 성분이 고온에서 활성화되어 마치 내장된 소화기처럼 작동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혹시 특별한 코팅이나 외부 처리가 되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까다로운 질문들을 던져봤어요. 이서연 박사는 차분하게 모든 질문에 답변해 주었습니다. 배터리 내부 구조부터 전해액 조성비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심지어 제조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두 번째 실험도 진행되었어요. 이번에는 더 극한 상황을 만들어 봤습니다. 배터리에 물리적 충격을 가한 후 발화시키는 테스트였죠. 일반 배터리는 더욱 격렬하게 폭발하듯 탔지만 이서연의 배터리는 여전히 몇 초 만에 스스로 진화되었어요.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제 상식이 완전히 뒤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정말 이 젊은 한국 여성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낸 것일까요? 실험이 끝나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말문이 막혔어요.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서연 박사는 저를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의학과 의료진들과의 특별한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그녀는 이 만남의 취지를 설명해 주었어요. 실제 의료 현장에서 배터리 화재 사고를 다뤄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응급의학과의 김상훈 교수가 저희를 맞이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20년 넘게 응급의학 분야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함께 온 간호사들과 응급구조사들도 모두 현장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었어요. 회의실에 모인 의료진들은 저희가 가져온 자가소화 배터리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 교수는 최근 몇 년간 전기차 화재로 인한 환자들을 많이 봤다고 했어요. 특히 리튬 배터리에서 나오는 독성가스 때문에 치료가 어려웠다고 토로했습니다. 응급구조사 이정민 씨는 더욱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었어요. 지난달에 있었던 전기차 화재 현장에서 구조 작업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설명했습니다. 배터리가 계속 재발화하면서 구조대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다고 했어요. 게다가 불화수소 같은 독성가스까지 나와서 특수장비 없이는 작업이 불가능했다고 했습니다. 간호사 박미영 씨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었어요. 배터리 화재로 인한 화상 환자들은 일반 화상과 달리 화학적 손상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호흡기 손상이 심각해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이서연 박사가 자신의 배터리를 꺼내 보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배터리였지만 의료진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그녀는 불소치 환영 전해액의 원리에 대해 의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독성가스 발생량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이었어요.
기존 리튬 배터리가 화재 시 방출하는 불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 물질이 이서연의 배터리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료진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였어요. 김 교수는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응급실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어요. 정전 상황에서 사용하는 백업 전력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이서연 박사는 자신있게 답변했어요. 이미 의료기기용 백업 배터리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화재 위험이 거의 없어서 병원 같은 민감한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작은 규모의 시연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서연 박사가 가져온 시제품을 이용해 간단한 의료기기를 작동시켜 보였어요. 심전도 모니터와 소형 산소 농축기가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전력 공급도 깨끗하고 안정적이었어요. 의료진들은 점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구급차나 응급헬기에 탑재할 수 있는 안전한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크다고 했습니다. 기존 배터리들은 진동이나 충격에 취약해서 항상 화재 위험을 안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이서연의 기술이 단순히 과학적 성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의 진지한 표정에서 그 절실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김 교수는 이서연 박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실제 테스트를 진행해 볼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응급실 백업 전력 시스템에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서연 박사는 기꺼이 협력하겠다고 답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의 기술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병원을 나서며 저는 이서연 박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그것이 자신의 연구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기술적 완성도나 과학적 우수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만드는 것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온종일 있었던 일들을 되새겨봤어요. 이서연 박사의 기술, 의료진들의 절실한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변화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득 2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막 대학원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새로운 방법이었죠. 25살의 젊은 여성 연구자였던 저는 그 아이디어에 대해 확신이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도 매우 유망했고 소규모 실험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였어요. 자신감에 찬 저는 연구소 원래 회의에서 발표할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연구소의 분위기는 지금과 많이 달랐어요. 대부분의 선임 연구원들은 50대 이상의 남성들이었고 젊은 여성 연구자에 대한 편견이 심했습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회의적인 시선들이 쏟아졌어요. 특히 제 직속 상사였던 데이비드 윌슨 박사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60대의 베테랑으로 이 분야에서 40년 넘게 일해온 사람이었어요. 제가 설명을 마치자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윌슨 박사는 제 아이디어를 허황된 꿈이라고 폄하했어요. 어린 여자가 뭘 안다고 기존에 검증된 기술을 무시하느냐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다른 연구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윌슨 박사는 제 연구 자료를 검토해보겠다며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거의 동일한 아이디어로 특허를 출원했어요. 물론 발명자 명단에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저는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신입 연구원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윌슨 박사는 자신이 독립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라고 주장했고 연구소 측도 그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연구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의 좌절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젊다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 후로 저는 더욱 보수적이고 신중한 연구자가 되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극도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서연 박사에게 보이고 있는 태도는 어떤가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동양 여성이라는 편견으로 그녀의 기술을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윌슨 박사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과거의 가해자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이서연 박사는 분명 진정성 있는 연구자였고 그녀의 기술도 실제로 검증된 것이었는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이서연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 미안함이 섞여 나왔어요. 제가 처음에 너무 회의적이었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서연 박사는 따뜻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처음엔 다들 그렇다고 자신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직접 와서 확인해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했어요. 그녀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제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젊은 시절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서연 박사는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그녀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젊은 여성 연구자에 대한 편견이 있다고 했어요. 처음 이 연구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구한 결과 지금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다른 젊은 연구자를 똑같이 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이서연 박사는 저보다 훨씬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마음을 완전히 열기로 결심했어요. 이서연 박사와 진정한 동료가 되고 싶었습니다. 나이나 국적, 성별을 떠나서 한 명의 과학자로서 그녀를 존중하고 싶었어요. 오후에 다시 만났을 때 저희 사이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생겨났어요. 이제 진정한 협력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후 저와 이서연 박사는 본격적인 공동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저는 원래 일주일 예정이었던 한국 체류를 한 달로 연장했어요. 이서연의 기술을 단순히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함께 발전시키고 싶었거든요. 이서연 박사의 연구실은 이제 제게도 익숙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면 함께 실험을 시작했어요. 제가 가진 20년의 경험과 그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결합되면서 놀라운 시너지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대량 생산 공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어요. 이서연의 불소치 환영 전해액은 실험실 규모에서는 완벽했지만 산업적 규모로 확대했을 때의 품질 일관성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과거 리튬 배터리 상용화 과정에서 겪었던 유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할 수 있었어요. 온도 관리가 특히 중요했습니다. 불소 화합물의 첨가 과정에서 온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전해액의 성능이 크게 변했거든요. 저희는 밤늦게까지 최적의 공정 조건을 찾기 위해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이서연 박사는 정말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었어요. 때로는 15시간씩 연속으로 실험을 진행하면서도 지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열정을 보며 제 자신도 젊은 시절의 초심을 되찾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 과제는 기존 배터리 제조 라인과의 호환성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기존 인프라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면 상용화가 어려워지거든요. 저희는 기존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새로운 전해액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축적한 제조업체들과의 네트워크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화상회의를 통해 여러 배터리 제조사의 엔지니어들과 논의했어요. 그들의 실무적인 조언을 받아 공정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한 달간의 집중적인 연구 끝에 저희는 마침내 상용화 가능한 수준의 프로토타입을 완성했어요. 자가 소화 시간은 0.5초 이하로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밀도는 기존 리튬 배터리의 95%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첫 번째 대용량 배터리 팩 테스트였어요. 전기차에 실제로 사용되는 크기의 배터리 모듈에 불소치 환영 전해액을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과열 상황을 만들어 봤는데 열폭주가 시작되자마자 스스로 진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서연 박사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해낸 거였어요. 단순히 실험실의 호기심에서 시작된 연구가 실제 산업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 발전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성과는 저희 사이에 형성된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어요. 처음에는 나이 차이와 문화적 배경의 차이 때문에 어색했던 저희가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서연 박사는 제게 젊은 과학자의 패기와 창의성을 다시 일깨워 주었어요. 반면 저는 그녀에게 실무적인 경험과 상용화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없던 부분을 채워주는 완벽한 조합이었죠. 연구실에서 밤늦게 실험하다가 함께 야식을 먹으며 나누었던 대화들도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이서연은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들려주었고, 저는 미국 업계의 동향과 미래 전망을 공유했습니다. 어느 날 밤 실험이 특히 잘 풀렸던 날이었는데 이서연이 말했어요. 언니 덕분에 제 기술이 정말로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 달간의 공동 연구를 통해 저희는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선 무언가를 얻었어요.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진정한 과학자적 동료애였습니다. 이제 이 기술을 세상에 알릴 차례였어요. 한 달간의 집중적인 공동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저와 이서연 박사는 밤낮 없이 데이터를 검토하고 실험 결과를 분석했어요. 특히 동료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객관성과 재현성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 저널인 네이처에 논문을 투고하기로 결정했어요. 제목은 불소치 환영 카보네이트 전해액을 이용한 자가소화 리튬이온 배터리의 개발이었습니다. 공동 제1저자로서 저와 이서연의 이름이 나란히 올라갔어요. 심사 과정은 예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3명의 심사위원들이 각각 다른 관점에서 날카로운 질문들을 제기했어요. 특히 자가소화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장기간 안정성 데이터를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추가 실험을 통해 모든 의문점들을 해결해 나갔어요. 6개월간의 장기 보관 테스트, 극한 환경에서의 성능 평가, 그리고 대용량 배터리 팩에서의 안전성 검증까지 완료했습니다. 심사위원들도 결국 저희의 연구 결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논문이 네이처에 게재된 날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먼저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에 관심이 쏟아졌어요. 논문 조회수가 하루 만에 10,000건을 넘어섰고 각종 언론에서 연락이 빗발쳤습니다. CNN에서는 저희를 배터리 혁명의 주역이라고 소개했어요. 20년 경력의 미국 전문가와 한국의 젊은 과학자가 만나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BBC에서도 자가소화 배터리가 전기차 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 심층 분석 기사를 내보냈어요. 한국 언론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이서연 박사는 일약 국민적 영웅이 되었어요. 젊은 여성 과학자가 세계적인 성과를 이뤄낸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적용 사례였어요. 한국의 대형 전기차 제조업체에서 시범적으로 저희 배터리를 적용한 차량을 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제한적인 양산이었지만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6개월간의 실제 주행 테스트에서 단 한 건의 화재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의도적인 충돌 테스트에서도 배터리가 안전하게 자가소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는 기존 리튬 배터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미국의 배터리 업계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테슬라, GM, 포드 등 주요 전기차 제조사들이 기술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들과의 협상을 주도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유럽연합의 반응이었습니다. EU는 이 기술을 차세대 배터리 안전 표준으로 채택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는 전 세계 배터리 산업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였습니다. 이서연 박사와 저는 각국에서 열리는 학회와 컨퍼런스에 초청받기 시작했어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배터리 심포지엄에서는 기조연설을 맡았습니다. 2,000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저희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순간은 정말 짜릿했어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배터리 포럼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보수적인 배터리 업계에서도 저희 기술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어요. 소니와 파나소닉 같은 대기업들이 라이센스 도입을 문의해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뿌듯했던 것은 실제 화재 사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희 배터리가 적용된 전기차들에서는 정말로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서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어요. 언론 인터뷰에서 이서연 박사가 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로 더 이상 배터리 화재로 생명을 잃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저희는 더 큰 꿈을 품게 되었어요. 단순히 전기차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배터리가 안전해지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지 1년 후, 저와 이서연 박사는 공동으로 국제배터리안전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한국 대전에 본부를 두고 미국 시애틀에 분소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두 나라를 오가며 더 많은 젊은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연구소 설립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지원자들이었어요. 특히 젊은 여성 과학자들의 지원이 많았습니다. 저희의 성공 사례가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것 같았어요. 개소식 날 대전의 연구소 강당에는 각국에서 온 배터리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자리했습니다.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미국 에너지부 차관, 그리고 유럽연합의 혁신 담당 집행위원까지 참석했어요. 저는 개소식 기조연설에서 지난 1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이서연의 이메일을 받았을 때의 의심, 한국에 와서 느꼈던 충격, 그리고 함께 연구하며 얻었던 깨달음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과학에는 국경도 나이도 성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과 인류를 위하는 정신이라고 강조했어요. 청중석에서 이서연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서연의 연설도 감동적이었어요. 그녀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연구소에서 더 많은 안전 기술들이 개발되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개소식이 끝난 후 열린 리셉션에서 저는 많은 젊은 연구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들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어요. 이서연과 제가 만든 연구소가 이런 젊은 인재들의 꿈을 키우는 공간이 되길 바랐습니다. 연구소 운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놀라운 성과들이 이어졌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항공기용 배터리의 안전성 향상이었습니다. 기존 항공기 배터리는 고도와 기압 변화에 취약했는데 저희 기술을 응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프로젝트는 의료용 임플란트 배터리였습니다. 심장박동기나 인슐린 펌프 같은 생명 유지 장치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어요. 환자의 체내에서도 절대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완전 안전 배터리를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프로젝트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저가형 안전 배터리였어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외딴 지역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 저장 배터리를 개발했습니다. 전기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깨끗하고 안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연구소 설립 2년 후 저희의 자가소화 배터리 기술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80%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배터리 화재 사고는 95% 이상 감소했어요. 이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저희가 시작한 변화였어요. 젊은 과학자들, 특히 여성 연구자들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좋은 아이디어는 인정받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대전 연구소에서 이서연과 함께 야근을 하다가 잠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희는 지난 몇 년을 되돌아봤어요. 이서연이 말했습니다. 언니가 없었다면 제 기술은 실험실에서만 머물렀을 거라고요. 저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답했어요. 당신이 저에게 진정한 과학자의 마음을 다시 일깨워줬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저희는 새로운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배터리뿐만 아니라 모든 에너지 저장 기술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지금 저는 50세가 되었습니다. 이서연도 34살이 되었어요. 저희는 여전히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는 있지만 이제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어요. 최근에는 차세대 고체 전해질 배터리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액체 전해질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머지않아 또 다른 놀라운 성과를 세상에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이서연의 이메일을 무시하지 않고 한국에 온 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젊은 동료를 받아들인 것, 그리고 함께 꿈을 이뤄나간 것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